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2024 공공경제론 제3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은 미시경제학의 기본 원리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 5, 6, 7항을 하겠는데 4번 항은 교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본다. 5번 항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6번 항은 기업들은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7번 항은 경쟁 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이다. 이게 시장 경제 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4개로 나눠본 거예요. 첫 번째,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본다. 그래서 교환, 바꿔치기죠. 서로서로 맞바꾸는 것이 어떻게 이익을 주는가 이걸 설명하는 것이 시장 경제 원리예요. 교환이 없는 경제를 우리는 autarky 또는 self-sufficiency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환이 없는 경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머리, 안경 모든 것 내가 스스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인간이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환에 참여해서 각자가 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바꿔치기 교환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교환하는 시스템이 뭐예요? 마켓,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환에도 단계가 있어서 첫 번째는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이거 바터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각각 필요한 물건 대 물건으로 교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환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또 그 사람이 내 물건을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렇게 만나려면 굉장히 힘들죠. 시장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이 써붙여야 돼요. 나는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필요한 사람 해가지고 서로 물물교환 이루어지죠. 그런데 화폐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기본적으로 화폐는 맨 처음에는 조개로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쌀이 화폐였어요. 쌀을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쌀로. 모든 사람이 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쌀이 화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환 수단으로서의. 그게 사용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를 가진 걸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교환한 가치가 있는 걸로서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교환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금, 은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을 기본으로 하는 거는 금본이제, 금화를 만들어 가지고 화폐를 만든 것이죠. 은본이제는 은화, 은화만큼 화폐가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은 금과 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한국은행권, 달러도 FRB가 발권하면 종이로 만들어낸 종이 쪽지가 실제로 그 가치로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부가 보증하는 발권력에 기초해서 화폐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화폐를 통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니까 물물 교환보다 훨씬 더 많은 교환이 이루어지고 교환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 잘 살게 된 원리. 그래서 교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보게 되는 원리. 이거를 시장 경제 원리라고 합니다. 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이거 다 일종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제로섬, 포지티브 섬, 네거티브 섬. 근데 이거는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설명할 때 교환이 왜 이익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변호사와 타이피스트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사는 어? 변호하는 일만 잘해요. 그죠? 타이피스트는 타이프 치는 일만 잘해요. 그러면은 변호사는 변호를 하고 타이피스트는 타이프를 치고 만약에 변호사가 타이피스트보다 타이프를 잘 친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타이프 치는 일과 변호하는 일을 다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변호하는 것이 더 비싸기 때문에 시간, 한 시간이 남아 있으면 그 시간을 어디에다 쓰는 게 더 좋아요? 변호사는 변호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타이프 치는 일은 나보다 타이프를 못 친다 하더라도 그 조교한테 타이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번 돈의 일부를 타이피스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피스트는 일자리를 구해서 좋고 변호사는 돈을 더 벌어서 좋고 나보다 다 못한다 할지라도 타이피스트가 있는 것이 변호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모든 걸 미국이 다 잘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다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더 잘하는 거,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더 잘하지 않는 거는 이 후진국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선진국과 후진국이 나름 더 잘 살게 된다. 이게 교환의 원리입니다. 전문 용어로 이렇게 모든 것이 더 잘하는 것은 절대 우위라고 불러. advantage, absolute, absolute advantage 이렇게 부르죠. 반면에 두 개 중에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 택하는 거는 비교 우위, comparative advantage. 여러분 토익 용어나 토플 용어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꼭 외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면 교환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는 원리가 시장경제 원리고 국제관계에서는 자유무역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이익을 보고 참여하지 않는 나라들은 이익을 보지 못한다. 이 이론이 자유무역론이에요. 현실적으로 뭘 보면 그래요? 북한을 보세요. 북한이 자유무역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적으로 못 살게 돼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간 반면에 북한은 폐쇄 국가로서 저렇게 하향 평준화되는 이런 것이죠. 그러면 자유무역론이 절대 진리인가? 그렇지만은 않아요. 1950, 60년도에 저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라는 게 등장하고 종속 이론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선진국은 쥐들 좋은 것만 계속해가고 우리는 맨날 농사 짓는 것, 속이려는 것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경제에 종속되는 센터는 미국이고 주변 우리는 페리페리 센터 페리페리 띠어리라고 그래요. 이 종속 이론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 저도 1980년대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우리 소위 운동권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다. 우리는 종속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북한하고 비교해 볼 때 잘 사는 정도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종속 이론이 맞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 한때 남미에서는 여전히 종속 이론이 예, 흥왕해서 그 전 세계의 좌파들의 기반이 됐죠. 또 하나는 유치 산업보호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치, 앙팡, Infant Industry Protec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킬 때 일본하고 이렇게 보는 거 일본이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차도 만들고 뭐다 만드는데 만약에 자동차 시장을 자유무역에 따라서 했으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나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일본 차 타지 현대차 타겠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자동차 산업 키우려면 일본 차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이거를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무역. 우리 쌀농사도 미국 쌀값이 우리나라 쌀값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뭐 자유무역에 하면 미국 쌀이 다 들어오죠. 소고기도 마찬가지. 안 돼. 어? 우리 자원 민족주의라는 게 이거 식량 주권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치 산업 또는 필수적인 농산물 산업은 보호해야 돼. 이거를 유치 산업 보호론, 보호무역론이라고. 그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키우고자 하는 인펀트, 자동차 산업 같이 1970년대 그런 것들은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막는 것, 이거를 유치 산업 보호론. 그래서 그 산업을 키워가는 거죠. 1970년대, 80년대 박정희가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을 유치산업으로 키워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선박이라든가 반도체, 생명공학 이런 쪽에 전 세계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여러분들은 논리적인 설명을 할 때 항상 수요와 공급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거는 다 사람들의 수요는 필요죠. 필요한 만큼 공급이 되는가? 필요한 만큼 공급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필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공급되는 것보다 수요가 많아, 수요가 적어요.
공급량보다. 그러면 수요가 적으면 결국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가격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데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다. 그래서 수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을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서로 바꿔치기 하는 비율이에요. 비율. 짜장면 하나 공급자는 이거를 5천 원에 만들었지만 10,000원에 내놓는 거죠. 소비자는 내가 지금 짜장면 먹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면 15,000원에도 짜장면을 먹을 텐데 10,000원에 파니까 그걸 서로 10,000원에 서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사이에 딱 서로 아구가 맞으면 서로 바꿔치기 하는 그 값을 가격이라고, 그리고 price, value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시장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도, 요즘은 다 인터넷 시장이에요. 쿠팡 시장이 제일 크죠. 지금은 인터넷 시장에서 네이버가 쿠팡한테 그 시장을 뺏겼죠. 아무튼 중국에는 알리바바가 있고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고, 이게 다 바꿔치기 하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생산자 있고 소비자 있고, 거기 또 이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물건을 사는 사람, 공급자는 물건을 파는 사람, 정부는 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것을 수요 함수, 그리고 공급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것을 공급 함수. 근데 함수라고 하면은 X축, Y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Y축을 뭘로 봐요? 가격으로 보고, X축을 수요와 공급으로 보는 것이, 이것이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일정한 가격을 매개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서로 교환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 다 사고 파는 거 보면은 가격이 매겨져 있잖아요. 그 가격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서로 미트하는, 서로 만나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equilibrium price, 균형 가격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그러면 여기서 P라는 가격의 사회 전체적으로 Q만큼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서 P 곱하기 Q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수요도 커지고 공급도 커지고 그러면 경제가 계속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 가격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 주식도 시장 가격이 있고 핸드폰도 시장 가격이 있고 책도 시장 가격이, 늘 이걸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가격이 공정한 가격인가 이런 것들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가격은 한자로 따지면 공적으로 정하는 가격.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거는 나라가 정하잖아요. 이런 건 official price의 공정 가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이 공정하다고 하는 거는 fair하냐 이런 거예요. 사회적 수준에서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저 가격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따지게 되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알바 나갈 때 받게 되는 최저임금이에요. 이 최저임금이 공정한가? 여러분 한번 논쟁을 해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게 공정한 것 같아, 이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8,590원부터 쭉 올라와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거 10,000원까지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걸 10,000원까지 올리면 편의점이라든가 이 커피숍서부터 사장들이 다 이 정도 최저임금 주고 알바 이용하는 바에야 나는 회사 때려치고, 기업 운영하는 것, 사업 때려치고 그냥 놔두고 어디 가서 알바할래,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가 오히려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알바생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데, 오히려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미 일자리를 차지한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어? 정책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건 아까 공적으로 정하는 가격인 동시에 그것이 공정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매년마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보건복지부에 있어요. 여기서
이걸 결정하게 되는데 작년 대비 2.5% 인상한 9860이 올해의 최저임금입니다. 이거를 월급 우리는 월 1시간당 9860이고 하루는 8시간 일하잖아요. 일주에는 40시간 일하고 그걸 월급으로 따지면 200만 원 정도가 최저 시급이 반영된 월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것이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고사에 시험이 나갈 수도 있어요. 최저임금, 현재 최저임금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공정하지 않다고.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원리입니다. 기업들은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공급자들의 이야기예요. 공급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전체 숲에서 나무 하나를 보는 게 미시경제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기업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 기업들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업들은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독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독점력이에요. 이 독점력 행사하기가 쉽나요? 쉽지 않죠. 혼자 살 수 없으면 과점, 여러 몇 배, 네다섯 개가 함께하는 건 과점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독점적인 것들이 일부 있을 수 있죠. 100% 내가 요 물건을 만드는 데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나 이외의 사람들을 못 만드니까 그런 때는 독점이라고 그래요.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하면 그런 건 과점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이 과점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느냐? 석유 회사들 보세요. 석유 회사들 한 5개 있습니다. 밀가루 회사들도 한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독점이나 과점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있느냐? 얘네들이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자기도 한번 모이고 나면은 가격을 올려버릴 수 있어요. 가격을 올려야 공급자 입장에서 이익을 보게 되죠. 반면에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그 물건을 사야 돼요.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쟁하는 가운데 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경쟁이 아니라 독점, 경쟁이 반대인 독점으로 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생이 떨어진다.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점자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주는 것이라서 국가가 심판으로서 야, 이 독점 안 돼. 하고 막게 되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야, 니네 독점해서 니네 공급자들만 기업들만 돈 버는 건 사회 전체적으로 옳지 않으니까 너희들 경쟁해야 돼. 이렇게 경쟁 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되겠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자연적으로 독점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철도, 가스, 전기 이런 사업 따위는 한 번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에 철도 레일을 깔아야 돼요. 이 철도 레일을 누가 깝니까? 전국에 국가 이외에는 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철도를 다 깔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독점자죠. 독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독점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는데 그거를 또 독점이 나쁘다고 그러니까 SRT 같은 경우는 따로 경쟁을 시켜요. 근데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도 경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고 네트워크를 깔아야 되고 이런 경우에 자연스럽게 독점이 형성되는 그러한 산업들을 natural monopoly 이렇게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그러나 이거는 절대적으로 자연 독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입장에서는 삼성이 철도하라고 그러면 삼성 보고 전기하라고 그러면 어서 할게요 이렇게 나올 수가 경쟁이 얼마든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초기에는 이러한 철도, 가스, 전기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 또는 장치 산업의 경우에는 자연 독점이 형성이 되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점이 다 나쁜 거냐? 그렇지만 않습니다. 독점 중에도
좋은 독점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 정유 회사들이 5개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물건 석유 가격 올려가지고 돈 버는 거 이거는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이 특허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 치료제를 하나 만들어낸다고 해보세요. 이 암 치료제 하나 만들어내는데 거의 1조 원이 들어갑니다. 어? 작게는 몇백억에서부터. 그걸 하나 만들어냈는데 실제 만들어낸 이후에 그 약을 갖다가 망치로 팡 해가지고 원심 분리기로 샥 돌리면 그 성분명이 쫙 나와요. 아, 여기는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한 10가지 성분을 이렇게 배합하면 이게 항암제가 되네. 처음 만들 때는 1조 원이 들어갔는데 두 번째 만드는 사람, 카피하는 사람이죠. 카피하는 사람은 100억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1조 원 들여서 누가 그걸 만들겠습니까? 그 뒤에 캐치업 따라오는 사람들 100억이면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 1조 원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20년간 너가 독점적으로 네 들어간 투자 비용 있잖아요. 투자 비용 회수할 때까지 내가 너만 그걸 만들 수 있게 해줄게. 이게 뭐예요? 특허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처음 만든 사람에게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 약을 개발하는데 들어간 연구비와 그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특허예요. 그래서 특허는 특허는 이 사회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사회를 혁신하고 발전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특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허청에서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약 20년 동안 20년 동안 특허를 주고 그 시간은 나한테 허락받지 못하면 그 약을 못 쓰는 거죠. 그 기술을 쓰지 못하는 거죠. 기술료를 주든지 나의 특허를 사가든지 영어로는 파텐트라고 그래요. 법적으로 그걸 보호해 주는 것이 좋은 독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회사, 기술혁신 회사들, 삼성전자든 반도체 회사든 요즘 AI, 제4차 산업혁명, 자동화 이런 쪽으로 가는 회사들은 다 특허를 통해서 경쟁이 없는 그 세계로 나가려고 전체 번 돈의 한 20%, 막 30%를 어디에다 써요? 연구 개발했어요. 우리 문과는 연구 개발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공대의 입장에서는 공대에서는 늘 실험하고 연구해가지고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그 만들어지면 그걸 특허를 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기업의 특허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이 경쟁이 없는 푸른 바다, 그 푸른 바다를 뭐라고 불러요? 블루 오션이라고 불러요. 블루 오션. 여러분들도 지금 피 터지게 공무원 시험 보는 거 50대 1, 옛날에 100대 1 이렇게 경쟁이 이루어지죠. 경쟁하는 가운데 특징은 뭐예요?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이거는 블루 오션이 아니라 핏빛이 쫙 물들어 있는 레드 오션이 되는 거죠. 레드 오션. 그래서 레드 오션에서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통해서 팍 뚫고 나가서 누구도 없는 나만 홀로 망망대해에 있는 블루 오션에서 장사하는 그런 식의 기업을 블루 오션에 있는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기업들 지금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미국에서는 AI 반도체로 엄청 뜨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이 못 만드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이 블루오션 AI용 반도체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뭐이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한 3배, 4배 올랐어요, 미국에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경쟁이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전략을 블루오션, 블루오션 스트래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사실은 이런 블루오션을 찾아서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다면 정말 편안하고 정말 마음에 흡족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생활은 적자, 생존의 시대, 경쟁의 시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블루오션으로 가려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무언가 나만의 주특기가 필살기가 있어야 블루오션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아까 정유회사들이 모여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쁜 독점. 그래서 몇몇 기업들이 우리들끼리 모여서 가격 올리자. 이렇게 서로 짝짝꿍, 어? 짬짬이 하는 거를 우리는 카르텔이라고 그래요. 카르텔. 그래서 이 카르텔이 형성되면 국민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새로운 기술도 아는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가격을 올려서 비싸게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카르텔. 이거 잡아내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나쁜 독점도 있고 좋은 독점도 있다. 좋은 독점은 특허청에서 좀 보호해 줘야 되고 나쁜 독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나쁜 독점을 깨기 위해서 경쟁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독점을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걸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원래는 요 A점에서 시장에서 이만큼 PC, QPC에서 이만큼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물이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이 이 공급자가 독점자가 되면 가격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가격을 PM으로 올려버려요. 가격을 올리고 생산량을 줄여요. 그러니까 조금만 팔아도 비싸게 받기 때문에 이전보다 생산자는 더 큰 이익을 누리게 돼요. 반면에 이 소비자들이 누리는 이익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상태에 요 가격선 위에 있는 점은 여기는 소비자 잉여, 이 밑에 점은 생산자 잉여 이렇게 부르는데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이익이 시장 경제에서 돌아가는 이익이 요 삼각형이거든요. 요 삼각형에서 요만큼, 요 작은 삼각형 있죠? 요만큼 사회적인 잉여가 줄어들게 돼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deadweight welfare loss, 한국말로는 자중 손실이라고 해요. 독점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거 카르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는 없던 시장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카르텔을 하게 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만큼의 손해가 난다. 그래서 독점은 때려잡아야 된다. 이 이론이 데드웨이트 웰피어로서 자중 손실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점이라고 하는 거는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가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만큼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손해를 없애고 다시 경쟁 시장으로 또 B에서 A로 돌이키기 위해서 카르텔 때려잡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점 기업이 되면 좋죠. 독점 기업이 되면 무조건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비싼 가격을 받아요. 반면에 이 비싼 가격에 안 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싼 가격에 팔아요. 가지고 공급자 마음대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가격 차별이에요. 반면에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경쟁자들이 있는데 나만 비싸게 받으면 사람들이 딱 보고 쟤는 비싸게 파네 하고 내 물건이 하나도 안 팔아서 이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독점자가 되면 사람마다 쟤 엄청 필요하군. 그런다면 그 사람한테는 비싼 가격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낮은 가격에 팔아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하는 이론이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이론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카르텔 또는 특허권, 전매권, 네트워크. 이건 자연 독점이라고 그랬죠. 네트워크 산업은. 전매권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뭐 담배 이런 거는 담배 인사무공사만 해라. 나라에서 딱 준 거 전매권. 이거 특허는 기술을 기초로 해서 내가 신기술을 개발하면 20년 동안 나 혼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카르텔은 민간 시장에서 서너 개의 기업들이 그렇죠? 뭉쳐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그래서 독점은 사회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고 후생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만 특허와 같은 거는 착한 독점으로 사회에 이익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원리, 7원리가 되겠습니다. 경쟁 시장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이다. 그래서 경쟁 시장은 효율적이다. 이게 시장 경제 원리인데 대체로가 있어요. 대체로. 그러면 이건 한 95%는 효율적이다. 그러나 5%, 10% 정도는 효율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원리의 총화는 경쟁 시장의 원리인데 이 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서로 바꿔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 효용 극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소비자는 뭘 자랑해요? 나 물건 잘 샀어. 왜 물건 잘 샀어? 좋은 물건을 싸게 샀어. 그렇죠? 동일한 가격이라면 최상의 품질을, 동일한 품질이라면 가장 낮은 가격의 제품을 샀을 때 우리는 잘했다고 그래요.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두 개를 같이 보는 거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비. 요즘은 가심비라고 그래.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만족을 주는 정도를 기준으로 사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가성비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올라가면 가심비, 일단 마음에 드는 것 중에 가격이 낮은 걸 찾는다는 게 가심비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생산자는 어떻게 노력을 할까요? 이윤 극대화, profit maximization. 어떻게든 이윤을 극대화해야 돼요. 동일한 가격이려면 최소 비용으로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동일한 질의 제품이라면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 돼요. 낮은 비용으로 만들어서 높은 가격에 팔아야 내가 이익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생산자들은 끊임없이 서로 더 낮은 가격에 만들려고 경쟁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경쟁을 하는 것이죠. 왜? 다 생산자든 소비자든 다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경쟁하다 보면은 이 시장에는 가장 잘하는 놈들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각자가 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쪽으로 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된다는 원리가 시장 경제 원리고 국제관계에서는 국제 자유무역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쟁 시장에서 수요 곡선은 소비자들을 말해요.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질 좋은 제품을 낮은 가격에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공급자들은 질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자 하는 공급자들이 서플라이 커브, 공급 곡선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 경쟁 가운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뭐 이만큼 높은 가격도 아니고 낮은 가격도 아니고 서로 만나는 점, 이퀴리브리엄이라고 하죠. 균형을 이루는 요점에서 만나서 요만큼 만들어서 요만큼 가격에 서로 바꿔치기를 한다. 그러면은 생산자들은 이거는 공급곡선은 비용 함수를 의미해요. 비용이 이만큼 만들었는데 이만큼 높은 가격에 팔았으니까 이만큼 분홍색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이 프로듀서 서플러스 생산자들의 이익이에요. 기업은 기업대로 돈을 벌어서 좋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 짜장면 10,000원이면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근데 시장에 가보니까 5,000원밖에 안 해요. 그 사람은 4,000원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소비자들도 물건을 사면서 늘 이익을 봤다고 생각해요. 핸드폰 이거 쓰고 있지만 정말 핸드폰이 독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경쟁사들이 있으니까 지금 한 뭐 100만 원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이 가격에 사는 거죠. 실제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한 달 동안 누리고 있는 이거 사용하는 동안 누리고 있는 거는 100만 원보다 훨씬 크니까 그러니까 핸드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이익을 보고 생산자들도 이익을 보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사회 전체적인 이익, 사회적 잉여, 토털 서플러스 또는 소셜 서플러스라고.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혼자서 혼자서 사는 것보다는 서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서로
전문화된 일을 하면서 시장에서 바꿔치기를 하게 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만큼의 이익이 나타나는 거죠. 이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환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사회는 서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회에 나가서 교환할 수 있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월급을 받고 노동을 파는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월급 받은 걸로 우리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실업자는 뭐예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소비자이지만 생산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자리를 구해서 생산자로서도 활동하고 소비자로서도 활동하고 해서 이 사회에서 교환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경쟁 시장에서 이익이 많이 나게 하고 결국은 시장만큼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돼요? 시장은 효율적이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점을 효율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은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사회적 잉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렇게 이 시장이 돌아가게 하는 원리, 이거 원리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를 아담 스미스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걸 적절하게 표현한 표현이 뭐예요? invisible hand. 인간이 서로 잘 살기 원해서 이기적인 그런 욕구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시장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이 사회를 잘 살게 한다. 이 개념이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시장 경제론이라는 것. 반면에 이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정부가 나서 가지고 넌 이렇게 이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거는 비지블 핸드. 이 손모가지가 눈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시장,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돌아가는 자유시장 경제가 더 잘 살게 된다. 이런 원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7원리까지 미시경제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영어로 된 것도 살펴보면 They are led by an invisible hand to make nearly the same distribution of the necessary of life when providence divided the earth among a few lordly masters. 이 아담 스미스는 하나님이 providence란 공급자, 예,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어떻게 나눠줄까 이렇게 할 때, 이 세상이 뭐에 의해서 돌아가게 했어요?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invisible hand가 바로 그러니까 가격 원리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서로 바꿔치기 하는.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어? 적절하게 자원 배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이기심에 따라서 발동되는 이 사회적인 분업의 원리를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제가 딴 수업 시간에 이걸 두 개로 나눠서 했는데 요번 해는 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걸 보고 싶으면 이전에 2020년, 21년, 22년 계속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것은 이 저기는 똑같기 때문에 PDF 파일은 똑같기 때문에 PDF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아보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또 질의응답으로 나간 질문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두 번으로 나눠서 하니까 그때 여러분들 질문을 제가 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3장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